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 60주년 기념 특집 좌담 글로벌 코리안 미래를 묻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상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이 오늘로 꼭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민족 이민 역사는 150년을 넘어서죠. 1860년대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한인들을 시작으로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땅으로 향한 역사도 100년을 넘었고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이민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의 후손인 이민 3세대, 4세대까지 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동포란 누구며 한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를 내려가면서 말과 문화, 생각이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글로벌 시대의 인적 네트워크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보다 넓고 보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자, 제 옆에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윤인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박우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현재 맡고 계신데 재외동포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동포 문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 동포 문제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있었는데요.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이제 제1동포의 차별대우 문제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다른 국가들의 좀 재외동포 문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점검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소련 지역에 있던 고려인 동포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의 조선족 동포 문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동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 조선족이나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차라리 기왕이면은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예. 국내 취업에 우선권을 준다면은 우리 동포들이 현지 국가에서 자립하는데 훨씬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H2 비자라고 우리 동포들의 국내 우선 취업 비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게 이제 계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계시는 이제 동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나가면은 항상 간담회도 하고 만나시고 예, 상황의 실정들도 이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문제점도 알고 있고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한편에서는 글쎄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연 중심, 혈연으로 맺어진 동포 얘기를 하는 건 좀 시대에 맞지 않고 좀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마치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끼리 민족주의를 좀 약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교수님께서는. 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구한말의 조선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더욱이 지금 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북핵의 위기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이러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은 분단 국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 있다는 거, 또 인구나 국토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 내부의 어떠한 자원에 의존할 수가 없고 그 외부 자원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동포에 대한 우대가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민족주의를 통해서 우리 동포에 대해서 우대를 하지만 그 비동포 외국인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전 충분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걸 혈연민족주의다, 배타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두 분 말씀을. 아주 지극히 이제 저희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 그러면은 혈연 중심의 어떤 동포라는 어떤 이 네트워크가 저는 항상 유효한 어떤 사람을 묶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동포들이 혈연 중심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가 사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그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혈통주의라고 하면은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하면서 파시즘이라든지 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어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이제 이런 어떤 혈통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어떤 한반도 평화는 결국 이제 세계 평화인 거고 훨씬 더 보편적이고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을 담론을 하는 중요한 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 어떤 이 혈통주의 민족주의라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긍정적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세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산으로 약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시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해외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720만에 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외교적인 자산이고 또 경제적 진출에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가 모국에도 사실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현지에서 뭐 차별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들이 주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 그런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가 흐른 만큼 이제 동포들도 3, 4세대 젊은 세대들로 이제 그 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모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모국을 방문 중인 몇몇 재외동포 청년들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그들의 얘기를 짧게 모아봤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죠. 지금 21살이고 태어난 거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때 일본에 이민으로 가서 처음에는 일본에 이사 갔을 때 좀 내가 일본 사람 아니라는 게 싫었어요. 자라면서리 나는 집에서도 부모님이랑 한국말도 쓰고 음식도 한국 음식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저 19살이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애들이 그룹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한국 애들끼리 노는 것도 있고 미국 애들끼리 노는 것도 그런 그룹이 있어 가지고 어느 그룹으로 들어갈지는 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좀 뭐라 그럴까 difficult 했어요. What do I say? there you go. 국적은 미국인데 그냥 원래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네, 한국인이라고 100% 생각하고 이란이라도 100% 생각해요. 나라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 이제 뿌리가 뭔지 까먹을 때가 사실 있는 것도 같아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아예 잊고 살거나 그냥 나는 한국인인데 그냥 베트남 사는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입에서 말하는 게 귀로 들리니까 한국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말을 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난 한국인이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저희는 보통 하루에도 두세 번 쉽게 얘기하는 문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I'm Korean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3세고요. 어머니가 제1교포 2세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이 일본이고 가장 오래 산 곳이 미국이더라도 부모님의 그런 에듀케이션, 가르침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청년들이 얼른 KBS 월드라디오에서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그리고 현지 대학의 한인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했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 문화 경험, 한국어에 대한 생각,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걸 중심으로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조사와 분석은 KBS 국제방송과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 또 협조해 주신 재외동포재단,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에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좀 보셨고, 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서 이제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정체성 인식에 관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정체성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81.2%가 나는 한국인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전체의 86.8%가 그렇다고 답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로는 50.2%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영향을 꼽아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K-팝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꼽은 응답도 13.8%에 달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 교수님. 자, 조사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좀 뭐 의미 있게 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또 다른 많은 또 우리 동포 청소년들 또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도 굉장히 강하고 또 한국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인식을 해요. 비록 본인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한국어가 필요하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강한 것이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이제 이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두 가지의 그 부류의 우리 그 코리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두 가지요. 이제 상징적인 그 코리안. 그러니까 하나의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성 면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거, 또 한국의 음식을 즐겨하고 한국 문화를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코리안으로서의 특징이 강한데 그것과 좀 반대되는 것이 일종의 실제적 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실제로 또 한국인과 교류한다든가 이러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그것이 좀 부족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민 1세대들은
뭐 실제적인 코리안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 이게 2세, 3세, 4세로 갈수록 하나의 그 의식과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예, 예. 그리고 상징적인 수준에서의 코리안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세대가 거듭될수록 말씀하신 상징적 코리안과 실제적 코리안의 그 괴리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예, 사실 이걸 어떻게 좀 좁히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도, 재외동포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궁금해, 굉장히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예. 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재외동포법에 의하면은요, 재외동포의 정의를 네.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조부모의 일방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3세까지가 지금 재외동포로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군요.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4세부터는 사실 재외동포 지위를 이제 얻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동포 3세까지는 체류 비자를 받더라도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받습니다. 이건 3년 기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4세부터는 동반 비자로 들어가서 F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예. 이건 1년 기한 비자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니까 국내 한국 내 체류가 좀 이렇게 이 기회나 이런 게 좀 덜한 데들은 사실 좀 문제가 좀 덜한데 이제 구 CIS 지역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내에 체류를 원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부모 또는 부모랑 함께 들어왔다가 같이 해서 들어왔다가 4세부터는 이게 이제 연장이 안 되니까 만 19세가 되면은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가족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국내에 지금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가 약 4만 9천여 분이 지금 체류하고 있는데 만 19세가 되면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추방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상가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시급하게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제 재외동포법 개정안, 법안 개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동포들 말고 왜 그러면은 특별히 고려인 동포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동포들에게는 3세대까지만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좀 우선 이제 이 다른 국가들에 있는 우리 이제 재외 동포들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현지 국가에서 경제적인 토대, 경제적인 기반, 자립 기반들을 이제 잘 다지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지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반면에 대체로 이제 가장 어려운 데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연변 자치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치권이 일정 정도 인정이 되면서 한국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 계승이 되어 왔어요. 한국어가. 그런데 지금 이제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의 동화 정책이 아주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전에 강제 이주 정책, 그래서 분산시키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3세, 4세로 내려가면 이제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도 체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들어와 있다가 여기에서 국내에서 이제 영주 체류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어를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일정 기간만 딱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체류율을 봤더니 지금 전체 7만 8천 명의 영주 자격 체류자가 있는데요. 고려인 동포가 359명, 0.005%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거의 체류가 힘들다 이렇게 사실 그렇죠. 이제 뭐 현실적으로 와서 체류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언어도 되지가 않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여건도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우 교수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사실 뭐 법에서 규정하는 대외 동포하고 학계에서 말하는 제외 한인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약간 앞에서 그 윤 교수님께서 예. 코리안을 이제 상징적, 실제적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하나는 어떤 그 법에서 규정을 하는 재외동포라는 차원에서는 약간 그 법적 시민권이 강조가 된 어떤 법적 어떤 이제 이 동포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 완전히 그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코리안이냐 아니냐라는 법적 지위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그 제외 한인 또는 뭐 제외 한인 학회 이제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그 제외 한인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 정리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좀 넓은 차원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예, 포괄적 좀 관념적 차원에서의 어떤 동포를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대까지는 동포고 그 이후로 가면은 동포가 아닌 법적으로는 동포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어떤 이제 글로벌 한인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뭐 3대, 4대, 5대, 6대까지로 우리가 이제 뭐 동포로 볼 수가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밑으로 가면은 뭐 한국어 교육이 그 윗세대보다도 좀 열악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그 법적으로 거기가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한국어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학계에서 말하는 그 한인의 개념이 더 포괄적으로 될 것 같은 느낌. 사실 다문화 가정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디까지 그냥 여기까지는 한인이다, 제외 동포다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도 규정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아까 좀 얘기했던 이제 우리 제외 동포가 국내에 체류할 때, 그다음에 입국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다르잖아요. 제외 동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사실 모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좀 우리 제외 동포들에 대한 좀 더 이제 배려를 좀 해드리는 건데요. 그 이제 그럴 만한 또 이유들이 또 있죠. 아까 지금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사실 이제 이 해외 체류하는 제외 동포들의 중요성, 뭐 하나의 좀 뭐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교적인 자원이나 경제적인 자원,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외 동포가 하나의 좀 한민족 공동체로서 우리 모국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데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들을 각별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입국 절차나 체류 자격 이런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명확히 좀 해두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제외 동포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훨씬 좋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3대까지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차세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제 우리 동포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 법을 우리가 좀 더 개정해서 확대하는 게 또 올바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외 동포하면은 또 한국어를 얼마나 구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이 한국어를 꼭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아주 그 논의가 분분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설문 결과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선 10명 중 약 6명이 한국어를 모국어 또는 모국어 중에 하나로 인식했으며 한국어를 배운 이유로는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아서 가족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어 스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가족들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1, 2, 3세대는 한국어를 뭐 3세대로 가게 되면 이제 한국어를 좀 쓰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1, 2세대에서 받은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4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 사실은 한국어를 쓰는 그 비중이라던가 어떤 중요도라던가 이런 게 좀 희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윤 교수님? 한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시네요? 아니면은 뭐, 예,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지요? 아까 제가 예. 이제 뭐 상징적 코리안 또 실제적 코리안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한국어의 그 능력하고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냐 약하냐를 서로 교차하게 되면 네 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실제적 코리안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고 한국어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 네. 그다음에 상징적 코리안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한데 한국어 능력은 좀 부족한 경우. 근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약하고 한국어 능력도 없는 경우는 저는 무늬만의 코리안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참 뭐 모습은 한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적고 나머지 경우는 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별로 없는데 한국어 능력은 높은 이건 거의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코리안과 상징적 코리안 그래서 비록 한국어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까지를 우리는 앞으로의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집단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그 인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좀 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나 동기를 어떻게 잘 부여하느냐.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상징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코리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교수님 글쎄 말씀에 좀 약간 반문을 하자면 글쎄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상징성은 본인이 강하게 뭐 태생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현지 문화에 나는 그런 상징성만 갖고 있을 뿐 한국어를 굳이 구사를 해야 하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는 한국인이 뿌리는 맞긴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실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인구가 적지 않은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통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고무적인 것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제 코리안이라는 언어를 한국어라는 언어를 습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한반도 혹은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이 연결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뭐 사후적으로도 한국어를 안 배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국 대학에 와서 언어 학원을 다니는 재외동포들도 꽤 많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는 어학당 1년, 2년 단기 코스로 하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자기 거주국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맨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국에 있는 이제 제중동포 조선족 3세, 4세들도 그 한족학교를 다녀가지고 우리말을 잘 못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현지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좀 우려를 민족 교육자들이 좀 우려를 한 차원인 측면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일부러 한국에 와가지고 어학당을 다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또 이제 언어를 안 배웠다고 해도 사후적으로 성년이 된다, 뭐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이죠. 어떤 한국어를 배워주는 어떤 코스가 딱히 청소년 유소년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예. 성인 교육으로까지 이어진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 한국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사실 상징적 코리안이라는 걸 본인이 아주 강하게 자각을 하고 의식을 사후에라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게 된다면 그 시기를 사실 좀 더 당겨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태생이나 뿌리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배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제가 뭐 이따가 좀 적절한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되게 이제 어떤 자아라든가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또 정서적으로도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울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걸 배워요.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미국 사회의 유대인 조직에도 참여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 성인이 돼서는 사실 교육 국가가 적기 때문에 또 너무 어리면 또 교육 국가가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정말 단기라 할지라도 한국을 방문해서 정말 저는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에 믿거든요. 처음에 작은 차이가 나중에 확대돼서 큰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대인의 그런 울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도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해외 현지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 한글 학교는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사실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예산 문제도 사실 그렇고요. 전 세계에 약 1,9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원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기에 특히 글쎄요. 이 해외 한글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정치권이나 뭐 정부에서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매번 글로벌 코리안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몇 년간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는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참 개선 잘 안 되죠. 지금 이제 이 재외동포 재단에서 쭉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전 세계 한글 학교 수가 115개국에 188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이 사실 자율적으로 생겨났던 한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교사들 대부분도 사실 자원봉사자입니다. 교통비 정도를 좀 받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한글 학교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요. 2016년에 125억 이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2017년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157억 정도로 이제 늘어났는데 여전히 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이제 한 개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은 뭐 7천에서 8,000불 정도 이 정도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조사 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재외동포 재단에서도 거의 학교당 1만 불 이상 좀 지원을 해야지 학교가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교육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내년 예산에 200억 이상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한글 학교들이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네. 만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통과되어 봐야 알죠. 예, 그리고 또 사실 뭐 현지 사정에 만든 그런 프로그램 개발, 예. 예, 그리고 또 교사의 확충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겠죠. 예.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 60주년 기념 특집 글로벌 코리안 미래를 묻다. 재배동포 청소년과 함께 가는 미래를 얘기해 봅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 60주년 기념 특집 좌담 글로벌 코리안 미래를 말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재미 한인들의 목소리와 권익 문제를 대변하는 한인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라는 곳인데요. 해마다 한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고 20, 30대 젊은 코리안 아메리칸을 자주 만나는 단체인 만큼 이것도 관계자 연결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BS가 모국 방문 중인 재외동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한국인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어서 비교적 아주 높은 인식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현지 상황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사실 뭐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좀 접했었고 어떻습니까? 현지 상황은요. 세대가 거듭할수록 어떤 걸 좀 느끼세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름마다 한인 대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여름 때 하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이유가 한인 학생들에게 한인 커뮤니티,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어려운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인 리더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컨퍼런스예요. 네, 거기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한 50%의 학생들이 자기가 한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게 좀 부족한 걸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네, 반반이군요. 미국의 경우는. 뭐 사실 뭐 이게 이제 표본 집단이 좀 작긴 하긴 하지만 예.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보면은 우선 부모님들이 1세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말이 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한국말을 못 쓰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교육 시스템이 뭐 한국의 역사나 그쵸, 뭐 한국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나 뭐 그런 게 전혀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보시기에 사실 두 부류로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코리안 정체성을 본인이 좀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쪽이 좀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적응을 하는 게 더 그죠? 뭐 바람직하다 이런 질문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더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뭐 인종차별 이슈가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인종차별 이슈를 봤을 때 아시안들이 이렇게 타격을 이렇게 맞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겪을 때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서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군요.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예. 그렇죠. 그게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뭐 히스패닉이나 다른 뭐 이제 아시안 계통의 이제 동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어떤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미국 현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치, 네. 네. 네,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예. 또한 뭐 미국에서 이렇게 흑인 커처 이렇게 문화나 백인 문화나 이렇게 히스패닉 문화를 봤을 때 다 강해요. 그 성격들이 엄청 개성이 강하고 예. 그렇죠.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인구도 그 한인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그런 그 특별히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그 단단하지 않으면은 더욱 더 거기에서 이렇게 휩쓸리고 좀 더 어려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코리안 정체성을 강화하는 예 그런 사실 뭐 사업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진짜 한국 정부에 그러면 요구하고 싶으신 것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뭐 쭉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런 주장들은. 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좀 그 이름이 Birthrigh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초청을 해요.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초청을 해서 한 청년의 그 여정을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정부랑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렇게 단체들이나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아서 좀 더 그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말씀을 이미 하셨고, 예. 한국 정부에서도 좀 이제 귀를 좀 기울여서 뭐 처음 시작은 좀 미약할지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해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나비 효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무국을 두고 있는 재미 한인단체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스튜디오 세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고려대학교 한민족 공동체 연구센터장 윤인진 교수님, 그리고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박우 교수님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하는 얘기 잠깐 들어보셨는데, 김 의원님, 지난 7월 재미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직접 다녀오셨죠? 예. 예. 뭐 동포들 만나셔서 특히 젊은 분들 어떻게 좀 많이 만나고 오셨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좀 하던가요? 예. 저도 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이 해외에 나가 보면은 주로 이제 한인회 중심의 활동, 주로 이제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이번에 이제 간 것은 사실 미주 내에 전체 미주 내에 유권자 운동 단체들, 한인 유권자 운동 단체들. 시민참여센터, KA 보이스, 이래가지고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신장 활동의 하나로 이제 하고 있는 유권자 참여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전 미주의 네트워킹화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라스루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풀뿌리 이제 컨퍼런스 대회가 2박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열렸어요. 전 미주에서 한인들의 이제 주요 이제 주 단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부들이 여기에서 한 600여 명의 한인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했는데 정말 프로그램도 좋고요. 그다음에 방향도 단지 예전에 봐왔던 좀 한인 단체하고는 굉장히 다른 좀 미국 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구나 하는 게 실제로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자리에 미 연방 의원들이 20여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 사실 보면은 우리 지금 여태까지 외교라는 개념이 정부 외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그다음에 현지 공관, 대사관이나 이제 총영사관 중심의 외교가 이제 중심이었는데 사실 그 미국 대사가 가서 연방 의원 한 번 만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인 유권자 단체가 하는 이 컨퍼런스 대회에 20명의 연방 의원이 스스로 와서 참여를 하고 축사를 해주고 와서 직접 하는 얘기들이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위안부 결의안 문제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어떻게 앞장을 서왔고 앞으로 이런 거 우리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이런 의지를 밝히는데요. 아 이게 정말 이제 외교에 있어서 정부 외교도 중요하지만 민간 외교의 공공 외교도 중요하고 그러네. 지금 얘기했던 이 우리 동포들의 재외 동포 단체들의 정치적 신장 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걸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도 전혀 이런 것까지를 예상을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가서 좀 비슷한 경우의 사례들도 좀 보고 왔는데요. 가장 잘 되는 데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역시. 예. 네. 역시 뭐 전 세계적으로 화교하고 유대인은 워낙 유명한데요.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의 역할은 거의 뭐 압도적이죠, 사실. 아주 조직화도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외교를 뭐 이스라엘 정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거의 유대인 조직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거의 다 미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우리 한인들 여기에 이번에 그 풀뿌리 대회에 참여했던 한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건강하고요.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반이나 희망이 부풀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 잃지 않고 한국 모국 걱정하고 그 차원에서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정말 참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의 중요성, 우리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뭐하지만 모국에서는 사실 해주는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동포들이 사실 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읽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또 그만큼 한국의 어떤 위상을 지금 역량 강화를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 모국에서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재외동포청 설치에 관한 법안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온 거겠죠. 뭔가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한국 외교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던 삼축 외교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부 중심의 정부 외교, 그 다음에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 그 다음에 재외동포 중심의 외교. 이 삼축 외교를 외교적인 이 통로로 해서 어떻게 그 현지 국가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하자 이런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재외동포들을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름은 지금 이제 재외동포청 설치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가칭인 거죠.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재외동포청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의 기구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부하고도 좀 협의를 계속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도 좀 얘기가 재외동포청으로 했을 때 다른 부처에 있는 재외동포 지원 사업들을 다 끌어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또 전문성들이 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국가에 따라서는 정부가 움직이는 게 효과적인 국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움직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민간 중심의 이런 뭐 재단이나 이런 중심의 외교가 가야 되는데
또 정부 기구로만 이렇게 다 단일화 시켜내면은 네, 네. 그런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얘기했던 우리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고 중복돼 있고 단절돼 있는 이런 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건 필요하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의 좀 국가 외교 정책의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정부도 일정 정도 동의를 여기에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연구가 좀 필요한데 일단 지금 얘기했던 재외동포청의 취지를 좀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구는 하여튼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국제방송과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재외동포 청소년 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여러 또 응답들이 나왔는데요. 또 한번 들어보시죠. 재외동포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한국 문화 체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아니라는 응답도 30%에 달했으며 특히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이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교육기관의 부족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교민 지원 사업으론 한인단체 활동 지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한국 초청 방문과 한글 교재 등 한국어 학습 지원을 꼽았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한국 문화 체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응답이 7명. 후한 점수를 줬네요. 재외동포분들께서.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열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윤 교수님, 그 동포들이 가장 좀 갈급해하는 부분이 이 한인단체 활동 지원, 한국 초청 방문 이렇게 꼽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 그 정부가 이 재외동포하고 접촉하고 또 지원을 할 때 사실 개인에게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또 더욱이 또 이 동포들은 거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정 간섭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화적인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결국은 모국의 문화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인 마찰에 피해갈 수가 있고, 근데 결국은 그러한 그 문화적인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통로는 결국은 한인 단체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런 한국 학교라던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풀뿌리 그러한 그 어떤 그 우리 시민 단체라든지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된 그리고 역량 있는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동포 개개인이 그러한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한국 초청 방문도 결국은 동포와 우리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정말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친척 방문 쭉 하다가 보면 한국어 못한다고 구박받고 운전사들한테 한국어 못한다고 구박받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뭔가 한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뭔가 뜻을 품고 왔는데 결국은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 미국인이 아닌 이러한 것이 단지 재미동포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도 그렇고 많은 동포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모국 방문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더라도 그들이 정말 여기서 정말 그 값지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기대했던 바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국가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그 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 목적이나 목표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에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이게 확연히 이제 드러나는데 사실 박우 교수님께서는 그 중국 동포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 거의 많은 수가 지금 중국 동포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동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세대들도 이제 계속 또 생겨나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어떤 구체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지금의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동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중국식으로 어떤 세대 구분을 하면은 부터 49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화민공화국이 성립됐고 이제 50년, 60년에서 약 10년 단위로 그 60후, 70후, 80후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 중국 동포 차세대라 그러면 아마도 뭐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제 이런 세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 부모님 세대와 비교를 하면은 보다 더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좀 접근을 할 때에 우리 좀 개념적으로도 좀 보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우리 한국 앞에서도 다 이제 한국인이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관련된 한국인이라는 이런 이제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질문하는 사람과 그 질문을 받고 답하는 사람이 그거를 달리 이해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적을 묻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동포 차세대들한테는 한국인이냐 하면은 그 100%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한국 동포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에스닉한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저는 100% 한국 민족인 거예요. 한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이제 민족에 대한 어떤 이 규범이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라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전혀 같은 말을 달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라는 이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어떤 지원 사업들이 예전에 윤 교수님께도 이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너무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전통적인 것들. 뭐 한국은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를 뭐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좋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좋은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것보다도 코리아라고 한국이라고 하면은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가 모던이에요. 모던. 현대적인 것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한국이 현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 전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우리 사극을 보면은 다 당하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참 힘들죠.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자랑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현대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룩한 이 현대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제가 특정 어떤 계층 집단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업가 정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 이런 것들인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담론 수준도 굉장히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저쪽에는 그 자유스럽게 인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라고 뭐 말을 못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세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어떤 가치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면은 훨씬 더 어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떤 물어보기보다도 그것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접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중국 동포 청소년들은 약간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각과 목표를 정말 잘 선정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민감하게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 60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재외동포 청소년 인식조사 끝으로 저희가 방송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미디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방송 서비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 93.2%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한국 교양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바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가 서툰 동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지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길 바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93.2%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참 한류의 영향 그리고 방송이 참 많이 송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또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교수님, 뭐 동포 문제 전문가시니까 평소 또 방송 미디어 역할이 굉장하잖아요. 예, 당부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으세요? 예. 가장 첫 번째는 일반 국민도 그렇고 동포들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9번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가 서로에 대한 관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최근에 우리 대림동을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로 인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좀 분개하고 있고 좀 이런 면에서 좀 우리 좀 재외 동포들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또 우리 사회에도 기여하는 그리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방송에서 많이 보여줘서 좀 일반 국민들이 동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재외동포의 문화가 정말 우리 한반도의 역사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문화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우리의 대중문화에서도 우리 재외동포들이 미친 영향도 매우 크고 근데 우리는 뭔가 한국의 역사 하면은 이 한반도에만 국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좀 방송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외동포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방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지원하는 차원보다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콘텐츠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라는 것이 사실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중국 사례만 들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즘 우리 뭐 지식재산권의 어떤 침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 또 이제 현지에서 그런 것을 유료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집단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걸 제가 제창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런 식으로라도 이걸 보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더 어떤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콘텐츠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좀 양성화될 수 있는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뭐 저희가 글로벌 코리안의 미래를 판단하거나 사실 언급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젊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인식이 어떤지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한인 1세대와는 다른
또 앞으로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그 한국인의 위상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사실 세계 속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강해질 것 같은데 2, 3세대, 4세대, 5세대 이 한인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좀 선행돼야 할지, 어떤 고민들을 가장 지금 치열하게 좀 해야 할지,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거를 좀 끝으로 여쭙고 싶네요.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코리안과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조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2세, 3세, 4세로 가면 이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이고 그다음에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 그런 그 차세대들을 우리의 이 동포로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너무 지나치게 우리적인 한국적이고 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한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보다 더 높은 그리고 보편적인 이상과 가치에 그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정말 전 세계의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게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에 좀 더 인간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사회계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향을 할 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이런 보다 더 젊고 합리적이고 좀 더 개방적인 우리 동포 차세대들을 이 동포 네트워크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신가요? 저도 저희 얼마 전에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재외한인 청소년 모국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뭐냐면은 그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했습니다. 재외동포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이야 뭐 그 대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토론의 내용 제가 심사위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 친구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이런 보편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적인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세계 평화라든지 지역 어떤 이제 뭐 하모니 뭐 조화를 위한 이런 차원에서의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것이 혈통주의에 기반을 하는 어떤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는 중요한 이제 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코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경엽 의원님,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아마 의원님 얘기를 아마 귀여겨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그 제안,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20만 명의 재외동포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외교적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로 진출해 갈 수 있는 또 기본적인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근데 쭉 제가 이제 다니면서 봤더니 워낙 그 현지 국가별로 우리 재외동포들이 처해 있는 실정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분야도 굉장히 이제 이 지원을
했으면 이런 분야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다르고, 예. 그래서 사실 좀 국가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중국 동포들에게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CIS 지역 동포들에게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나 국내 취업 문제가 중요하고, 네. 제1 동포들에게는 사실 차별 문제나 권리 문제가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미 동포들에게는 유권자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력, 유권자의 어떤 그 참여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별로 좀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좀 면밀하게 다 좀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현지 국가에서 잘 적응하고 또 현지 내에서 기반을 잘 닦아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교적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동포와 우리 모국이 함께 상생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재외동포 정책, 이렇게 가고자 하고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비전들을 다 제시를 하셨으니까 이제 말뿐인 정책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좀 늦더라도 좀 한 걸음 먼저 이렇게 좀 내딛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이 60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특집 좌담 글로벌 코리안 미래를 묻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 한성대학교 박우 교수,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화 연결로 도움 말씀을 주셨죠.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